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중에서 책에서 발췌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측한 모습의 한 마리 갑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철갑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들어보니 아치형의 각질 부분들로 나누어진 불룩하게 쑤순 갈색의 배가 보였다.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이불은 배의 높은 부위에 가까스로 걸쳐져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애처로울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할 일 없이 바둥거리고 있었다.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는 생각했다. 이게 꿈이 아니었다. 좀 작기는 해도 사람이 살기에 손색이 없는 그의 방은 낯익은 사면의 벽에 조용히 둘러싸여 있었다. 풀어헤쳐 넣은 옷감 견본 모음집이 펼쳐져 있는 탁자 위에는 잠자는 출장 영업 사원이었다. 그가 얼마 전에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잡지에서 우려내 아기자기한 금박 액자에 끼워 넣은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원 세상에 그는 생각했다. 어쩌다가 이런 고달픈 직업을 택했던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여행이나 다녀야 하다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하다. 게다가 여행하다 보면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기차를 제대로 갈아타려고 신경 써야 하는 일,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 상대가 늘 바뀌는 탓에 결코 지속될 수도 없고 진실해질 수도 없는 만남 따위들. 이 모든 것을 왜 악마가 잡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는 미끄러지며 다시 이전 자세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 그는 생각에 잠겼다. 사람이 아주 멍청해진단 말이야. 잘 만큼 쭉 자야 하는데. 그동안 부모를 생각해서 꾹 참아왔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진작 사표를 던지고 사장 앞으로 걸어나가 가슴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그에게 다 털어놓았을지도 몰라. 언젠가 내가 돈을 제법 모아 부모님이 그에게 진 빚을 다 갚게 되면 아직 한 5, 6년 걸리겠지. 꼭 그렇게 하고 말 거야. 그러면 일생일대의 전기가 마련되겠지. 5시면 기차가 떠나니까 지금 당장은 물론 일어나는 일이 급선무야. 그러고서 그는 서랍장 위에서 째깍거리며 가고 있는 장명정 시계 쪽을 건너보았다.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벌써 6시 반이 아닌가. 시계 바늘은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사원 녀석이 5시 기차에 맞추어 대기하고 있다가 그가 타지 않은 사실을 진작 일러 바쳤을 테니까. 사장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그는 줏대도 사려 분별도 없는 녀석이었다. 이렇게 된 바에야 몸이 아프다고 알리면 어떨까. 하지만 이는 지극히 곤혹스러운 일이고 수상쩍은 핑계일지도 모른다. 그레고르는 회사에 5년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의료보험 조합의 의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게으른 이들을 두었다고 부모님을 질책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의사의 소견을 빌려 어떤 핑계를 대도 묵살해버리고 말 것이다. 침대에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고 이 모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때 바야흐로 6시 45분을 알리는 자명종 소리가 울렸다. 그레고르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6시 45분이다. 출근 안 할 거니?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흠칫 놀랐다. 그것은 자신의 예전 목소리임에 틀림없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저 아래쪽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억누를 길 없고 고통스러운 찍찍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약하긴 하지만 벌써 한쪽 옆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레고르야, 그레고르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대체 어찌된 일이니? 그리고 나서 잠시 후 다시 한번 보다 낮은 음으로 그레고르야, 그레고르야 하며 부르며 대답을 다그쳤다. 여동생이 나지막한 소리로 호소하듯 말했다. 오빠 어디 몸이 안 좋아?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 대답했다. 이제 준비 다 됐어요. 그는 극도로 세심하게 발음하고 말과 말 사이에 잔뜩 뜸을 들여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도록 무진 애를 썼다. 아버지도 아침 식사를 하러 돌아갔으나 여동생은 속삭이듯 말했다. 오빠 문 좀 열어줘.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집에서도 밤중에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조심스러운 습관이 여행하면서 몸에 배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마디 인사말만 듣고도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지배인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다. 어쩌다가 그레고르는 조금만 태만해도 곧장 터무니없이 커다란 의심을 사게 되는 이런 회사에 근무하는 신세가 된 것일까? 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까닭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그저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면서 공연히 부모님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는 건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자네 정말 들어보지 못한 파렴치한 방식으로 회사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거네. 이 자리에서 자네 부모님과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지금 당장 명확하게 해명해 주기를 아주 진지하게 부탁하네. 난 놀랐네. 정말 놀랐어. 차분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느닷없이 별난 객기를 부리기라도 하려는 모양이지. 그리고 자네 일자리가 무슨 철밥통인 줄 아나 보지? 최근 들어 자네의 영업 실적이 아주 형편없었네. 지금이 유달리 영업이 잘 되는 계절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도 인정하겠네. 하지만 영업이 안 되는 계절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잠자씨. 하지만 다들 그에게 소리치며 응원해주면 좋을 텐데 아버지와 어머니도 힘내 그레고르야 이렇게 외쳐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문이 아주 활짝 열리게 되었지만 그 자신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단 한쪽 문짝을 따라 천천히 돌아 나가야 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뒤로 벌렁 나둥그러지지 않으려면 여간 조심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힘겨운 동작에 한눈을 파느라 다른 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때 바로 지배인이 앗 하고 크게 내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바람이 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배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레고르도 그를 보았다. 문가에 바짝 붙어있던 그는 벌어진 입을 손으로 막으며 어물어물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마치 한결같이 작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몰아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와 있는데도 간밤에 풀어헤쳐 놀아 낮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맞잡은 채 먼저 아버지를 쳐다본 다음 그레고르 쪽으로 두어 걸음 걸어가더니 치마가 사방으로 푹 퍼지는 가운데 그 속에 푹 쓰러져 버렸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도로 밀어넣으려는 듯 저그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는 거실 안을 불안하게 두리번거렸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는 억센 가슴이 들쩍거릴 정도로 꺼이꺼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비교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아버지도 지배인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유감스럽게도 완전히 혼란에 빠진 듯했다. 지배인을 붙잡으러 직접 달려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를 뒤쫓는 그레고르를 방해하지는 말아야 할 텐데 그러는 대신 아버지는 오른손으로 모자랑 외투와 함께 지배인이 안락 의자 위에 두고 간 지팡이를 움켜쥐었고 왼손으로는 식탁에 놓인 커다란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발을 쿵쿵 굴러대며 지팡이와 신문을 마구 흔들어 그레고르를 제 방 안으로 도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애원하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없이 고분고분한 태도로 고개를 돌려도 아버지는 더욱 세차게 발을 굴러댈 뿐이었다. 저쪽에서는 날씨가 쌀쌀한데도 어머니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상체를 창밖으로 쑥 내밀고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조용히 생활하다니 그레고르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눈앞의 어둠 속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여동생이 이런 멋진 집에서 이런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이 모든 안락과 유복함 및 만족이 이제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상념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그레고르는 차라리 몸을 움직이며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이제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도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그는 이제 어떻게 자신의 생활을 새로 꾸려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곰곰 생각해 볼 시간을 넉넉히 갖게 되었다. 그가 무려 5년 동안이나 살아온 자신의 방이건만 그는 반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돌린 뒤 왠지 알 수 없는 가벼운 수치심마저 느끼며 소파 밑으로 급히 기어들어갔다. 등이 약간 눌리고 고개도 이젠 쳐들 수 없었지만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다.
딱 하나 유감스러운 점이라면 이제 그의 몸이 너무 넓적해서 소파 밑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옷을 다 갖춰 입은 여동생이 응접실 쪽에서 다가와 문을 열고는 잔뜩 긴장해서 방 안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녀는 그를 금방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소파 밑에 있는 것을 알아채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란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밖에서 문을 다시 쾅 닫아버렸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라도 했는지 곧 다시 문을 열고는 마치 중환자나 낯선 사람 곁으로 다가오기라도 하듯 발끝으로 조심조심 들어왔다. 이윽고 여동생은 그의 입맛을 시험해보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낡은 신문지 위에 쫙 펼쳐놓았다. 반쯤 썩은 오래된 야채에다 저녁에 먹다 남은 뼈다귀가 있었는데 거기에 흰 소스가 굳은 채 주위에 엉겨붙어 있었다. 건포도와 아몬드 몇 개, 그레고르가 이를 전에 먹지 못하겠다고 말한 치즈 조각도 있었다. 그리고 말라붙은 빵과 버터 바른 빵, 소금을 뿌린 빵도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 모든 것 말고도 아마 그레고르 전용으로 정해둔 것 같은 사발을 갖다 놓았는데 그 속에는 물이 담겨 있었다. 그러고는 그레고르가 편한 마음으로 실컷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심지어 열쇠를 돌려 문을 잠가주기까지 했다. 이제 먹으러 간다는 생각에 그레고르의 가느다란 다리들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상처도 어느새 완전히 다 나은 모양인지 아무런 장애도 느낄 수 없었다. 다른 어떤 음식물보다도 먼저 치즈가 즉각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는 너무 만족스러운 나머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치즈랑 야채랑 소스를 차례차례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반면에 신선한 음식들은 맛이 없었다. 그런 것들의 냄새마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먹고 싶은 음식들만 한쪽으로 끌어다 놓기까지 했다. 그레고르는 이제 날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 음식을 받아 먹었다. 그 당시 그레고르가 걱정한 유일한 관심사는 있는 힘을 다해 온 가족을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 불행한 일을 식구들이 되도록 빨리 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눈코 쓸 새 없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여 거의 하룻밤 사이에 말단 직원에서 일약 출장 영업 사원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즉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조로 당장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현금을 식탁에 올려놓으면 식구들은 입을 떡 벌리며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레고르가 온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 실제로도 돈을 많이 벌어 생계를 감당하게 되자 적어도 이렇게 찬란한 모습은 그 뒤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다. 가족뿐만 아니라 그레고르도 사실 그런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었다. 식구들은 그레고르가 벌어다 준 돈을 받으며 고마워했고 그는 그 돈을 흔쾌히 내놓았지만 서로 간에 이렇다 할 따스한 정 같은 것은 더 이상 오가지 않았다. 그래도 여동생만은 그레고르와 가깝게 지냈다. 그리고 자신과 달리 음악을 무척 좋아하고 심금을 울릴 정도로 기가 막히게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아는 여동생을 그는 내년에 음악학교에 보내주려고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지만 비용 따위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대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종종 그는 긴긴 밤이 새도록 그곳에 누워 한숨도 자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애꿎은 가죽만 긁어댔다. 그가 창가에 서 있어서 여동생이 즉각 창문을 여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놀라서 뒤로 흠칫 물러서며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다. 물론 그레고르는 불이 나게 소파 밑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여동생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고는 그녀는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 이런 사실로 그는 여동생이 자신의 모습을 여전히 참을 수 없어 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소파 밑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자기 몸의 일부를 보고도 혼미백산에 달아나지 않으려면 그녀가 이를 악물고 자신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처음 2주 동안 부모님은 그의 방에 들어와 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여동생이 하고 있는 일을 부모님이 전적으로 인정해주는 소리를 가끔씩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볼 때 여동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걸핏하면 야단맞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는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치우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함께 방문 앞에서 종종 기다리곤 했다. 그래서 그녀는 방에서 나오자마자 방한 모습이 어떠한지, 그레고르가 무엇을 먹었는지, 이번에는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그리고 혹시 회복되는 기미라도 보이는지에 대해 부모님에게 아주 시시콜콜 이야기를 해야 했다. 어서 들어와요. 오빠는 안 보여요. 여동생은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모셔오는 게 분명했다. 어머니는 옆으로 비켜서더니 꽃무늬가 있는 벽지에 붙어있는 엄청 커다란 갈색 얼룩을 발견하고는 절규하듯 거친 소리로 외쳐대는 것이었다. 아니 맙소사, 대체 저게 뭐야. 자신이 본 얼룩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미처 깨닫기도 전이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마냥 양팔을 쫙 벌린 채 소파 위로 푹 쓰러지더니 다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빠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여동생은 주먹을 치켜들고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로 소리쳤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이후로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던진 말이었다. 아버지는 사과로 그에게 폭탄 세례를 퍼붓기로 작심한 모양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찬장 위의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몇 개 꺼내 주머니에 가득 채운 다음 제대로 겨냥하지도 않고 사과들을 하나씩 던져댔다. 조그만 빨간 사과들은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이리저리 나뒹굴어 서로 맞부딪혔다. 약하게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지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미끄러지며 굴러떨어졌다. 반면에 바로 뒤이어 날아온 사과는 그레고르의 등에 정통으로 박히고 말았다. 자리를 옮기면 살짝 놀랄 만큼 믿을 수 없는 통증이 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레고르는 몸을 질질 끌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그렇지만 마치 못 박힌 듯 꼼짝할 수 없다는 기분과 모든 감각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는 기분을 느끼며 그만 그 자리에 쭉 뻗어버리고 말았다. 고상이 너무 심해 그레고르는 한 달도 넘게 고생해야 했다. 누구도 감히 빼낼 엄두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사과는 눈에 띄는 기념물로 계속 살 속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혹사당해 피곤에 지친 가족들 중에 누가 꼭 필요 이상으로 그레고르를 돌보아 줄 수 있었겠는가. 그레고르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다 모여 그런 폐물을 얼마나 받고 팔아야 할지 상의하는 것을 듣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형편으로는 너무 큰 이 집을 떠나 이사를 갈 수 없다는 것이 늘 가장 큰 불만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레고르를 옮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가족이 이사를 못 가는 것이 자신을 배려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자기 정도야 숨쉴 구멍을 몇 개 뚫은 적당한 괴짝에 넣으면 손쉽게 운반할 수 있었을 테니까. 가족이 집을 옮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오히려 다른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 유독 자기들만 이런 불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완전한 절망감 때문이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일을 최대한 이행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단 은행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날라다 주었고 어머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속옷을 바느질하느라 뼈빠지게 일했으며 여동생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계산대 뒤에서 이리저리 불이 나게 뛰어나렸다. 하지만 가족의 힘은 그것이 한계였다. 가족은 무엇을 주면 그레고르가 특별히 좋아할지에 대해 이제 더는 곰곰 생각하지 않았다. 여동생은 아침과 점심에 가게로 달려가기 전에 아무 음식이나 급히 그레고르의 방에 발로 쑥 밀어 넣었다가 저녁이면 빗자루로 한번 휙 쓸어냈다. 반면에 음식을 맛만 보았는지 또는 손도 대지 않았는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 아예 관심도 없었다. 이젠 저녁이면 늘 하는 방 청소도 이보다 더 빨리 후딱 해치울 수는 없었다. 벽들을 따라 더러운 얼룩이 띠를 이루며 나 있었고 먼지와 오물덩어리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그녀 역시 지저분한 것을 빤히 보았을 텐데도 사실 그대로 놓아두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그레고르는 이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의 방이 달라진 게 슬퍼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곧바로 방을 변화해 순응하게 되었다. 식구들은 마땅히 다른 곳에 둘 수 없는 물건들을 이곳에 갖다 두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이 이곳에 자꾸 쌓이게 되었다. 집의 방 한 개를 3명의 하숙인에게 세를 내주었기 때문이었다. 여동생이 연주를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딸의 손놀림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바이올린 소리에 이끌린 그레고르는 겁도 없이 과감하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더니 어느새 머리를 거실에 내밀고 있었다. 그는 실밥이며 머리카락이며 음식 찌꺼기 따위를 등과 옆구리에 붙인 채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것이다.
이제는 만사에 무관심해져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던 일이지만 의사의 등을 대고 누워 양탄자에 비벼대는 일도 하지 않았다. 몸 상태가 이러한데도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거실 바닥 위를 얼마쯤 기어 나갔다. 물론 그가 기어 나오는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식구는 바이올린 연주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고 반면에 하숙인들은 좀 지겨워하는 눈치였다. 잠자씨 가운데 사내가 아버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기어 나오고 있는 그레고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순간 바이올린 소리도 딱 멎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선언하겠소. 사내가 말했다. 이 집과 가족의 상황이 이렇게 역겨우니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며 그는 순간적으로 결정한 듯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겠소. 물론 지금까지 지낸 기간에 대한 방세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거요. 오히려 당신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 볼 작정이요. 청구 사연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장 나가겠소. 그러자 그 사내는 문의 손잡이를 잡고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은 이렇게 말하고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서곡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깨달았어요. 저런 괴물을 오빠의 이름으로 부를 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저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저것을 돌보고 참아내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것 때문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그럴 게 뻔해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힘들게 일해야 하는 처지에 집에서마저 이처럼 끝없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저도 더는 참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어찌나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는지 여동생의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내쫓아야 해요. 여동생이 소리쳤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게 바로 우리 진짜 불행이에요. 하지만 저게 어떻게 오빠일 수 있겠어요. 저게 오빠라면 인간이 자기 같은 짐승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진작 제 발로 나갔을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 곁에 오빠는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오빠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저 짐승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못살게 굴고 하식인들을 쫓아대면서 이 집을 온통 독차지하고 들어앉아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려는 게 분명해요. 저것 좀 보세요. 아버지, 여동생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또 시작이에요. 그리고서 여동생은 그레고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어머니마저 내버리고 단호히 안락 의자를 밑줄치고 일어나서는 아버지 뒤쪽으로 황급히 달려왔다. 그레고르 옆에 가까이 있으니 차라리 어머니를 희생시키는 편이 낫다는 듯 말이다. 그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벼락까지 문이 닫히더니 빗장이 걸리며 꽁꽁 잠기고 말았다. 뒤에서 난 부드러운 소음에 깜짝 놀라는 바람에 그레고르의 가느다란 다리들이 구부러지며 꺾이고 말았다. 그레고르는 여동생이 다가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녀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돌리며 부모님께 소리쳤다. 드디어 해냈어요. 그럼 이제 어쩐다?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내 그는 자신이 이제 더는 꼼짝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게 의아하게 생각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까지 정말이지 이런 가느다란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게다가 그는 기분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비록 온몸이 아프긴 했지만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씻은 듯이 사라질 것 같았다. 등에 박혀 썩어버린 사과며 부드러운 먼지 같은 걸로 완전히 뒤덮인 그 주변의 염증 부위도 어느덧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가족을 돌이켜 생각해보며 감동과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동생보다 아마 자신이 더욱 단호할 것이다. 이렇게 공허하고도 평화로운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에 탑시계에서 새벽 3시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의 세상이 온통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까지는 아직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의 고개가 아래로 푹 꼬꾸라졌고 그의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힘없이 새어나왔다. 이리 좀 와보세요. 그것이 되졌어요. 저기 누워서 온전히 되졌어요. 잠자씨는 이불을 양 어깨에 두른 채 잠자 부인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서는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에 하숙인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레테가 잠을 자는 거실의 문도 열렸다. 죽었어요? 잠자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미심쩍은 듯
파출부 할멈 쪽을 쳐다보았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은걸요. 파출부 할멈은 이렇게 말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레고르의 시선을 빗자루로 한참 동안 옆으로 밀쳐보았다. 잠자 부인은 빗자루를 제지하려는 듯한 동작을 취했지만 실제로 제지하진 않았다. 자, 잠자씨가 입을 열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그가 성호를 긋자 다른 세 여자들도 그를 따라했다.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그레테가 이렇게 말했다. 그가 얼마나 빼빼 말랐는지 좀 보세요. 하긴 그토록 오랫동안 아무것도 통 먹질 않았으니 그럴만도 하죠. 음식은 들여놓은 그대로 다시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레고르의 몸은 납작한 모양으로 말라붙어 있었다. 실은 지금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터였다. 이젠 가느다란 다리들이 더는 그의 몸을 지탱해주지 못했고 그 밖에는 시선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은 모두 함께 집을 나섰다. 다 함께 집을 나서기는 무려 몇 달 만이었다. 그들은 전철을 타고 도시의 근교로 나갔다. 그들 가족만이 오붓하게 타고 있는 전차 안을 따스한 햇살이 속속들이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히 등을 기대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잘 생각해보니 그렇다고 전망이 아주 나쁠 것 같지도 않았다. 사실 다들 그들의 일자리에 대해 꼬치꼬치 서로 캐물은 적은 없었지만 세 사람 다 일을 하고 있는 데다 특히 전도 유망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당장 상황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이사를 가는 일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레고르가 고른 이 집보다 더 작고 더 싸긴 해도 보다 위치가 좋고 더욱 실용적인 집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잠자씨 부부는 딸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도는 것을 거의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최근에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두 뺨이 창백하게 변했던 딸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처녀로 활짝 피어난 것이다. 부부는 점차 말수가 적어지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눈길로만 의사를 교환하더니 이젠 딸에게 착실한 신랑감을 구해줄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소풍의 목적지에 이르러 딸이 맨 먼저 일어나 젊은 몸을 쭉 펴며 기지개를 켜자 그들에게는 그 모습이 그들의 새로운 꿈들과 멋진 계획들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중에서 책의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